서울 압구정동 재건축을 앞둔 낡은 아파트의 거실에는 유난히 길고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김연자 여사는 늘 그렇듯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외관은 낡았지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30년 세월이자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연자의 삶은 평생 절제와 정돈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30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1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연자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이 아파트만이 그녀를 세상과 연결하는 유일한 경제적 방파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무 능력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홀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자는 현관문 옆 우편함에서 노란색 등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평정심을 유지하며 봉투에 밀봉된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 담긴 서류를 펼쳐 읽는 동안 그녀의 꼼꼼한 눈은 순간 정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완료 및 명도 통지서. 그녀는 문장을 2번, 3번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주소는 분명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하단, 매도인 란에는 믿고 싶지 않은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지훈, 아들 박지훈의 이름이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 팀장인 지훈은 평소 말보다 서류와 도면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이성적이었으며 어머니에게 살가운 표현 대신 필요한 물건을 사다 놓는 실무형 아들이었습니다. 연자는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연자는 들고 있던 보온병을 싱크대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보온병에서 미세한 김이 솟아나 거실의 차가운 햇살 아래에서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단어를 겨우 삼켰습니다. 이 집을 매각했다는 사실보다 몰래 진행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절제된 감정을 부쉈습니다. 지훈아. 연자는 아들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거실의 빈 의자만이 대답 대신 침묵을 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지훈과 며느리 이수아가 저녁 식사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연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반찬을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은 늘 그랬듯 말수가 적었습니다. 며느리 수아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했고 평소 연자와는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사는 곧 진행해야 합니다. 새 거처는 저희가 이미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연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김이 나는 국구름만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지훈은 시선을 회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서류 정리를 하면서 조금 급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는 좋은 오피스텔로. 그때 며느리 수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이 집의 재산 가치는 묶어두기엔 너무 큽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안정된 노후 자금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안정된 노후 자금이라는 며느리의 표현은 연자의 귀에 경제적 무능자에 대한 통제로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이성은 연자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연자는 며느리를 잠시 노려보았지만 길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자는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너희들이 이 집을 팔았다면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매각 대금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이 모든 일을 결정한 권한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확인해야겠다. 연자는 식탁 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여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를 따라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연자는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빛바랜 가족사진, 그리고 20년 전에 남편이 취미로 샀던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연자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꼼꼼함과 정리벽은 아들의 배신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법적으로 되돌려 놓을 증거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밤, 그녀는 녹음기의 전원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 단순한 기계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진실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연자 여사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그대로 둔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복도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손에 쥔 소형 녹음기를 응시했습니다. 이 낡은 물건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실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는 그녀의 떨림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틱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둔탁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2년 전 손주들의 재롱이 담긴 녹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주말 등산 약속에 대한 시시콜콜한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려 했으나 녹음기는 평범한 일상만을 토해냈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섞여 들어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기어가는 듯 희미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지훈이에게 부탁했소. 당신이 홀로 남겨졌을 때 이 아파트가 짐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네. 재산은 당신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설계가 되어야 하오. 음성은 그 뒤로 끊겼습니다. 설계. 지훈의 직업인 건설사 팀장다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연자에게 설계는 늘 통제의 다른 이름으로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미처 담지 못한 진실이 아들의 은밀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 했습니다. 연자는 녹음기를 가슴에 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자의 꼼꼼함은 절망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등기 통지서 하단에 적힌 에스크로 번호와 법무법인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증거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통지서를 보낸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신분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동 아파트의 김연자입니다. 어제 귀 법인에서 온 매각 통지서에 대해 여쭙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 네. 김연자님, 매도인 박지훈님의 대리인으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매각 대금의 처리 과정과 현재 그 대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전 소유주의 배우자이자 현재 거주자입니다. 상담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답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매각 대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저희가 직접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매도인 박지훈님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가 팔렸는데 그녀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권한조차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법적으로 그녀는 이제 단순한 거주자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는 통지서에 명시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VIP 상담실이었습니다. 연자는 자신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상담원은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김연자님, 저희는 에스크로 계약 주체인 박지훈님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는 일절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 거래가 보호신탁의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보호신탁이요? 누구를 위한 보호신탁입니까? 연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관련 계약서에 최종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분을 포함한 관계자 외에는 저희가 알려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매도인에게 재무 위임 범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시거나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두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매각이라는 거대한 사실 앞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그녀가 평생 지켜온 질서가 아들이 만든 새로운 질서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팔았다는 그 집의 돈, 지금 어디 있니? 당장 나에게 매각 증명서와 대금 귀속 서류를 가져와라.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지만 여전히 변명과 회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희를 믿으세요. 어머니의 건강과 미래 안전을 위해 최 회장님과 상의해서 진행한 일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할 겁니다. 서류는 지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큰 돈을 관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뭐?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니? 연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집을 지켰다. 그런데 내가 나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는 어머니를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려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 그것 하나만 잘못했습니다. 통화는 곧 며느리 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수아는 변호사 특유의 논리적인 어조로 연자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지훈 씨는 이 집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한 임시 신탁. 매각 방식은 세금 문제와 재건축 후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오히려 어머니의 재산에 손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재무 안전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 안전 설계. 이 단어는 연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들수록 아들 내외는 법과 설계라는 견고한 벽을 세워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연자는 문득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든 행동은 그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졌단 말인가? 그녀의 절제되고 단단했던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율성이 부정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녀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했습니다. 연자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린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법과 설계의 언어로 그녀를 통제하려 한다면 그녀 역시 그들의 설계 밖에서 새로운 조력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남편이 녹음해서 언급했던 이름, 최 회장이 떠올랐습니다. 은퇴한 대형 로펌 변호사이며 남편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 최 회장은 이 설계의 비밀을 알고 있을 유일한 외부 인물일 것입니다. 연자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그녀가 이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은 배신당한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투사로서 세상과 다시 마주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설명 없는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에 맞서 싸우기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굳어졌고 문을 여는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연자 여사는 아들 내외와의 통화가 끝난 후 한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성적으로 대응하려 할수록 아들 박지훈과 며느리 이수하는 법과 설계라는 방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견고함은 연자의 평생을 지탱해 온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연자는 더 이상 아들을 직접 대면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남편의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이름, 최 회장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강남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연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마치 연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자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나와 최 회장의 고풍스러운 개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지훈의 차가운 사무실과는 달랐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은 연자에게 다시금 통제된 공간에 들어섰다는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연자 씨,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회장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회한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돌아앉지도 않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가 이 집을 몰래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판단력이 흐린 사람처럼 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뜻이었습니까? 남편이 저를 경제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했습니까? 최 회장은 안경을 고쳐 쓴 후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연자 씨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연자 씨가 받은 치매 초기 진단 때문에 이 일을 서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기적이고 안전한 재무 보호를 위한 조치였어요. 남편의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연자 씨가 죄책감 없이 최고의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 지훈이가 집을 판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최고급 VIP 평생 요양 신탁 계좌에 양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최종 수익자는 오직 김연자 씨 한 분입니다. 연자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순식간에 낯선 안도감과 부딪혔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그 보호의 방식이 그녀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사실은 더욱 큰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최종 수익자가 저라는 것이 지금의 이 굴욕감을 상쇄시켜 줍니까? 회장님, 저는 이 집에 대한 저의 의사결정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남편이 정말 저를 위해 이 비밀스러운 통제 계획을 설계했단 말입니까? 최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이 계획을 존엄성 플랜이라고 불렀습니다. 연자 씨가 만약에 사태로 판단력을 잃더라도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자식들 간의 갈등으로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파제였습니다. 돈은 안전합니다. 지훈이에게 넘어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이 신탁의 법적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탁 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최종 수익자라면 그 문서를 확인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이 재무 위임 범위를 스스로 다시 설정해야겠습니다. 연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서류 전체를 연자 씨께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연자 씨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 지훈의 요청이 있을 때만 설계의 일부를 공개하도록 엄격하게 지시했습니다. 이 신탁은 연자 씨의 정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 그 존재 자체를 비밀로 해야 했던 계약입니다. 정서적 안정? 저를 속이는 것이 정서적 안정이었습니까? 연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이는 건설사 팀장입니다. 그는 말보다 설계가 앞섭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논리를 방패로 쓴 것입니다. 이수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지훈이가 아닌 신탁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연자 씨에게 냉담하게 대하는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모든 비난이 자신들에게 향하도록요. 그래야 연자 씨가 집착하는 강남 아파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계획대로 신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악역을 자처했다는 사실. 이수아가 자신에게 보였던 그 모든 차가움과 논리가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연자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그녀의 희망은 다시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회장님, 결국 이 모든 것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저를 통제하려는 남편과 아들의 합작 아닙니까?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서류를 보지 못한다면 저는 지훈이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배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연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자 씨, 제발 신중하세요.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신탁의 비밀이 모두 공개됩니다. 연자 씨의 건강 기록까지 법원에 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연자 씨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말이 연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건강 기록. 그녀는 자신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평생을 지켜온 자율적인 삶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의 가장 깊은 약점을 방패 뒤에 숨긴 채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파일처를 응시했습니다. 법적인 벽은 너무나 높고 견고했습니다. 최 회장의 따뜻한 보호막조차 그녀에게는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완전히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는 동안 연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며느리 이수아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모든 비난은 제게 오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느끼실 배신감을 최소화하려면 제가 악역을 맡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연자는 문득 아들의 실무적인 설계가 아닌 며느리의 감정적 법률적 역할 설계 속에 이 비밀을 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법의 벽은 넘지 못했지만 감정의 벽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연자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절제하며 며느리의 악역 가면을 벗겨낼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최 회장과의 면담 후 김연자 여사는 법적인 쟁투가 얼마나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 치매 초기 진단 기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연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법률과 논리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나 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만든 설계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 설계의 진심을 이해하고 재정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며느리 수아에게 맞춰졌습니다. 최 회장이 들려준 녹취 파일 속 모든 비난은 제게 오게 해달라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순한 법적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연자는 아들의 비밀스러운 통제 방식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통제 속에서 방패를 자처한 며느리의 행동을 묻고 싶었습니다. 연자는 며느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저녁 7시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아무도 모르게. 약속 시각 수아는 혼자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고 차가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연자는 그녀의 눈가에 스민 피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연자의 앞에 앉았고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연자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최 회장님을 만났단다. 내가 악역을 자처했다는 이야기 들었다. 수아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가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머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리. 너희는 내 권리를 지키는 척하면서 동시에 내 자율성을 짓밟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내가 너희를 오해하게 만들면서까지 지훈이를 그토록 보호해야 했던 이유가 뭐였니? 수아는 테이블 위에서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논리적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지훈 씨는 어머님과 갈등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을 때 지훈 씨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무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나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죄책감을 갖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는 말로 설득하는 대신 완벽한 재무적 설계로 모든 비난을 감수하려 했습니다. 수아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합니다. 그가 어머님께 불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돈에 집착하는 며느리로 오해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화살이 제게 오면 지훈 씨는 어머님을 죄책감 없이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며느리의 눈물과 진심 어린 고백은 연자의 단단한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강남 아파트의 가치보다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갈등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 때문에 말 대신 서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훈의 설계는 아들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냉담한 말을 의도적으로 했구나. 연자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신탁계좌와 재건축 후 우선 분양권 귀속 특약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님과 지훈 씨의 유일한 설계였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연자는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당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강노인이었습니다. 연자 옆집에 살며 평소 잔소리가 심했지만 남편과는 평생을 함께한 이웃이었습니다. 김 여사, 나 좀 잠깐 보세. 자네 남편이 나에게 맡겨둔 봉투가 있네. 이제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먼. 연자는 수아에게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노인은 현관문 앞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네 남편이 나에게 이걸 맡기면서 연자가 완전히 절망하고 홀로 서려 할 때 주라고 했네. 나는 이게 그때인 것 같네. 봉투 안에는 남편의 육필 편지와 함께 에스크로 은행에서 발행한 잔금, 이체 완료 통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지서 하단에는 최 회장도 보여주지 못했던 집에 진짜 설계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 대신 증거로, 사랑은 설계로. 재건축 후 34평형, 김연자 명의 귀환 완료. 특약 D-12 보호 신탁 99.9% 종료. 연자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파트가 팔려 영영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권은 돌고 돌아 그녀에게 귀환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마지막 진심이자 아들이 감추려 했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그리고 남편의 최종 설계도를 손에 넣은 연자는 비로소 강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가 보호라는 명목으로 숨긴 모든 진실을 용서하되 다시는 설명 없는 통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김연자 여사는 강노인에게 받은 봉투를 가슴에 안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육필 편지와 소유권 귀환을 명시한 메모는 차가운 법률 문서가 아닌 30년 해로한 남자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배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행위가 결국은 설명 없는 보호라는 이름의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했던 불신이 무너지고 따뜻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연자는 아들 박지훈과 며느리 이수아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 9시 지훈과 수아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연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역이라는 방패를 내려놓지 못한 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자는 그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온병 뚜껑을 닫는 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절제되었지만 단호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지훈아, 수아야. 연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희의 설계는 잘 받았다. 너희의 의도는 알겠어. 나를 죄책감과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문장을 겨우 꺼냈습니다. 엄마가 저희 때문에 더 아프실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후회와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자는 보리차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강노인에게 받은 봉투를 지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훈은 남편의 육필 편지와 소유권 귀환 특약이 적힌 메모를 확인하고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던 복잡한 방어 설계가 이제 어머니의 손에서 용서의 증거로 돌아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연자는 며느리 수아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아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나를 미워하는 며느리 역할을 자처했던 이유도 이제 알겠다. 지훈이가 감당하지 못할 비난을 내가 대신 맞으려 했더구나. 고맙다. 그리고 너를 오해했던 것을 사과한다. 수아는 그 말에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는 어머님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배신과 통제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앙금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연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이제 이해한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위해 재무적 설계를 남겼지.
하지만 그 설계는 나의 자율적인 삶을 훼손했단다. 연자는 뒤돌아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분노가 아닌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요구하는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숨기지 마라. 너희의 사랑이 설계일 수는 있어도 설명 없는 보호는 나에게 통제가 된다. 나는 너희에게 돌봄을 받는 존재이기에 앞서 내 삶의 결정권자다. 그 말은 단순히 화해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지훈과 수아는 그제야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가했던 가장 큰 폭력은 의사결정권의 박탈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어머니를 존중 없이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재무적 의료적 위임 범위는 어머니께서 직접 설정하십시오. 수아도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연자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 비슷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강노인이 문지방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이야기가 잘 끝났나 보구먼. 이젠 밥 냄새가 나는 것 같네. 그날 오후 연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단체방에 문장 3개를 보냈습니다. 1. 의료재무 위임 범위 스스로 설정 통지 완료. 2. 제시도 시 법적 대응은 유효하다. 3. 손주 면담권 보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통제는 사양, 방문은 환영. 그 문장 뒤로 그녀의 손가락이 느리게 작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눌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돌았습니다. 연자는 빈 의자 대신 아들 내외를 위해 작은 과일 접시 2개를 더 놓았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았고 소유권은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연자는 자신의 자율적인 삶을 되찾았고 가족과의 관계는 새로운 질서 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며 과거의 모든 불안을 털어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악역을 맡은 며느리의 심정이 정말 이해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 혹은 침묵을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연자 여사님이었다면 아들과 며느리의 이 설계된 사랑을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사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서재였습니다.